한 새벽 배송 기업이 1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누적 적자 1조 원, 자본 잠식, 상장 철회까지 모두가 장례식을 준비하던 그때 창사 이래 첫 흑자라는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열쇠는 신선식품이 아니라 화장품이었습니다. 왜 새벽 배송의 선구자가 립스틱을 팔아야 했는지 그 생존 전략의 민낯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추락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적 적자 1조 원. 이 금액은 서울 평균 월세로 환산하면 무려 100만 가구가 1년치를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진짜 파열음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경험에서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2015년 마켓컬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신선한 식재료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마트에 가지 않아도 됐고,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컬리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서비스 그 자체였습니다. 김슬아 대표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식품은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이 받아보는 순간 가장 신선한 상태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철학은 고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 완벽주의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식품은 무조건 버려야 했고, 이 폐기 비용은 고스란히 적자로 쌓여갔습니다. 투자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컬리는 무려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적자는 성장을 위한 필요악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마존도 적자를 내면서 성장했고 쿠팡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며 성장하는 기업에 돈을 대줄 투자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컬리는 2022년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기업 공개란 회사 주식을 일반인에게 처음 파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결국 상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파산설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본 잠식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아서 미천까지 까먹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객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컬리 상품권을 빨리 써야 한다는 말이 커뮤니티에 돌았고, 일부 공급업체들은 물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컬리가 1분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금액은 18억 원, 매출 5,800원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10년간 적자만 내던 회사가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두가 준비하던 장례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컬리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려면 물류 시스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녁 11시까지 주문이 마감되면 물류센터에서는 밤새 작업이 시작됩니다. 수천 종류의 상품을 개별 주문에 맞게 포장하고 냉장 제품과 냉동 제품을 분리하며 새벽 배송 차량에 싣습니다. 배송 기사들은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출발해 고객의 문 앞에 상품을 놓고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8시간 안에 끝나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신선도입니다. 그런데 신선식품은 다른 상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마트폰이나 옷은 창고에 1년을 두어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는 3일만 지나도 시들고 고기는 냉장 상태에서도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컬리의 철학은 이런 상품들을 유통기한 전에 모두 판매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전부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요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날은 특정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어떤 날은 예상보다 주문이 적습니다. 남은 재고는 모두 쓰레기가 됩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신선식품의 폐기율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에 달합니다. 매출 1조 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수백억 원이 그냥 버려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비용 구조가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위해서는 전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가 필요합니다. 콜드체인이란 상품을 저온 상태로 유지하면서 보관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반 창고보다 건설비와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냉장 시설을 24시간 가동해야 하고 온도 관리 인력도 필요합니다. 컬리는 경기도와 수도권에 대형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고정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배송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벽 배송은 일반 택배와 다릅니다. 낮 시간에 여러 집을 돌며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송해야 합니다. 배송 기사들에게는 야간 수당이 붙고 배송 밀도가 낮은 지역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 건당 배송비가 일반 택배의 2~3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이익을 내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첫째,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건당 비용을 낮추거나 둘째, 상품 마진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컬리의 주력 상품인 신선식품은 마진이 매우 낮습니다. 채소나 과일의 마진율은 5%에서 10% 수준입니다. 100원을 팔아도 남는 돈은 5원에서 10원밖에 안 됩니다. 결국 컬리는 규모를 키우면서 적자를 감수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매출은 2019년 4천억 원에서 2021년 1조 5천억 원까지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적자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만 2천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객에게는 신뢰받는 브랜드였지만 회사 안에서는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컬리만 이토록 깊은 수렁에 빠졌을까요? 같은 새벽 배송을 하면서도 살아남은 회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새벽 배송을 하는데 왜 어떤 회사는 살아남고 어떤 회사는 무너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경쟁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아시스는 2011년에 설립된 회사로 컬리보다 4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에서 컬리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재무적으로는 훨씬 건강한 회사였습니다. 2020년대 초반 새벽 배송 업체들이 줄줄이 적자에 시달릴 때 오아시스는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했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직영 매장이 있었습니다. 이 매장들은 단순한 판매 채널이 아니라 재고 처리의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팔리지 않은 신선식품이 있으면 유통기한이 임박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으로 보냅니다. 매장에서는 이 상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회사 입장에서는 버리는 대신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떨이 판매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오아시스의 폐기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컬리가 팔지 못한 식품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오아시스는 같은 상품을 반값에라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무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컬리에게는 이런 퇴로가 없었습니다. 순수 온라인 기업으로 시작했고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 여력도 없었습니다. 설령 매장을 만든다 해도 컬리의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컬리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 할인 매장에서 떨이로 파는 것은 그 이미지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업 구조에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구조적인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가릅니다. 오아시스는 처음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반면 컬리는 온라인의 편리함과 새벽 배송의 신선함만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호황기에는 이 전략이 빛났지만 위기가 오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2022년 이후 새벽 배송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쿠팡이 로켓 프레시를 강화하면서 새벽 배송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쿠팡은 이미 전국적인 물류망과 로켓 배송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추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했습니다. 반면 컬리는 새벽 배송만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들도 새벽 배송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국에 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컬리가 개척한 시장에 자본력 있는 대기업들이 우르르 몰려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처음 만든 기업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기에 몰린 컬리는 결국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신선식품이라는 초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2023년 어느 날 컬리 앱을 열어본 고객들은 당황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상추와 당근 대신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에스티로더, 랑콤 같은 명품 화장품부터 제니가 광고하는 립스틱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올리브영 앱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뷰티컬리의 등장이었습니다. 컬리는 2022년 12월 화장품 전문 플랫폼 뷰티컬리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를 모델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광고 모델료가 10억 원대에 달하는 모델을 기용했다며 화제가 됐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변했다. 초심을 잃었다. 더 이상 예전의 컬리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상장을 위해 급하게 만든 서비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새벽에 신선한 채소를 받아보던 감동을 기대했던 고객들에게 화장품 광고로 도배된 앱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컬리 입장에서 이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핵심은 마진율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선식품의 마진율은 5%에서 10%입니다. 반면 화장품의 마진율은 30% 이상입니다. 같은 금액을 팔아도 남는 돈이 3배에서 6배나 됩니다. 이것을 마진 믹스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마진이 낮은 상품과 높은 상품을 섞어서 전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트에서 생필품을 싸게 팔고 가전제품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컬리는 신선식품으로 고객을 모으고 화장품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려 했습니다. 뷰티컬리의 성장세는 놀라웠습니다. 출시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3천억 원을 돌파했고 2024년에는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컬리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객층입니다. 뷰티컬리 이용자의 70% 이상이 30-40세 여성입니다. 구매력 있는 핵심 고객층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화장품은 신선식품과 달리 유통기한 문제가 없습니다. 폐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재고 관리도 훨씬 수월합니다. 컬리가 그토록 고전했던 구조적 문제들이 화장품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객단가였습니다. 객단가란 고객 한 명이 한 번 주문할 때 쓰는 평균 금액을 말합니다. 신선식품 주문의 평균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이라면 화장품은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을 쓰는 고객이 많습니다. 특히 명품 화장품의 경우 수십만 원짜리 상품도 흔합니다. 같은 배송 한 건에 훨씬 높은 매출이 발생합니다. 컬리는 새벽 배송 시스템을 화장품 배송에도 활용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사면 받는데 며칠이 걸리지만 뷰티컬리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별성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비판은 계속되었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뷰티컬리가 성장할수록 컬리의 적자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고객의 불만이 사실은 회사의 생명줄이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뷰티컬리만으로 흑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컬리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곳곳에서 비용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마른 수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컬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포장재였습니다. 컬리의 상징과도 같았던 보라색 박스와 아이스팩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컬리 박스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품질에 감탄했습니다. 두꺼운 종이 박스, 견고한 아이스팩, 깔끔한 내부 포장까지 이 모든 것이 고급스러운 경험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박스가 얇아졌습니다. 아이스팩 크기도 줄었습니다. 포장 방식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컬리는 재사용 포장재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환경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장비를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포장재 한 건당 수백 원의 비용이라도 하루 수십만 건의 배송에서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물류센터 운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컬리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물류센터를 통합했습니다. 거래량을 한 곳에 모으면서 운반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 설비도 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상품을 집어서 포장했다면 이제는 로봇과 컨베이어 벨트가 많은 작업을 대신합니다. 컬리에 따르면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이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멤버십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컬리는 기존의 무료 멤버십인 컬리 러버스를 폐지하고 유료 멤버십인 컬리 멤버스로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멤버십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무료 멤버십을 없앴습니다. 강제 전환에 불만을 표하는 고객도 있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멤버십 회원의 구매 전환율은 비회원보다 8배나 높았고 객단가도 2배나 됐습니다. 마케팅 비용도 대폭 줄었습니다. 한때 컬리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명했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할인 쿠폰을 뿌리고 첫 구매 무료 배송을 제공하며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와 온라인 광고에도 막대한 비용을 썼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을 위해 이런 마케팅 비용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이 모든 절감이 모여서 흑자가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컬리는 1년 만에 영업 손실을 1,200억 원 넘게 줄였습니다. 비용 통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진짜 체질 개선이 아니라 일시적인 비용 절감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성장을 포기하고 수익성만 챙긴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컬리의 매출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쿠팡이 매년 20%에서 30%씩 성장할 때 컬리는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무한 성장을 추구하다 망하는 것보다 성장을 조절하면서 생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컬리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컬리의 변화는 화장품 판매와 비용 절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류 사업으로의 확장입니다. 2022년 컬리는 배송 자회사의 이름을 프레시 솔루션에서 컬리 넥스트 마일로 바꾸고 본격적인 물류 사업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회사의 물건을 대신 배송해주는 사업입니다. 컬리가 직접 파는 상품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상품을 컬리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달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삼자 물류라고 합니다. 물류 시설과 배송 인력을 가진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물류를 대행해주는 사업 방식입니다. 쿠팡이 쿠팡 로지스틱스를 통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컬리 입장에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컬리 트럭이 돌아다니는데 컬리 상품만 배송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 상품도 함께 배송하면 트럭 한 대당 수익이 늘어납니다. 둘째, 새로운 수익원이 생깁니다. 상품을 팔아서 버는 돈이 아니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컬리의 가치가 새롭게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컬리는 좋은 식품을 골라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발굴하고 품질을 검증하고 고객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물류 사업이 성장하면 컬리는 물류 기술 기업으로 정체성이 바칩니다.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송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컬리는 당시 40여 개였던 물류 대행 고객사를 3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 자체가 성장을 멈추면서 대형 고객사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기존 고객사들도 새벽 배송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컬리는 물류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컬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현명한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합니다. 유명한 사례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처음에 데이트 상대를 찾는 사이트로 시작했다가 동영상 플랫폼으로 방향을 틀어서 성공했습니다. 컬리도 식품 판매에서 물류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정체성 상실을 우려합니다. 컬리를 좋아했던 고객들은 새벽에 도착하는 신선한 채소와 그 뒤에 담긴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화장품을 팔고 남의 물건을 배송해주는 회사가 되면 컬리만의 특별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브랜드의 영혼을 팔고 생존을 산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김슬아 대표는 이런 변화에 대해 생존이 먼저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철학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시 본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25년 1분기 컬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액은 18억 원. 이어진 2분기에도 1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상반기 전체로는 31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10년간 적자만 내던 회사가 드디어 본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축하할 일만은 아닙니다.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영업이익률을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 5,800억 원에 영업이익 18억 원이면 영업이익률은 0.3%에 불과합니다. 100원을 팔아서 30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숫자를 두고 이익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매출 성장률도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컬리는 매년 50% 이상 성장하던 회사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4% 성장했고 2021년에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2024년 매출 성장률은 약 6%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쿠팡이 20%에서 30%씩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컬리의 흑자는 성장이 아니라 비용 절감에서 나왔습니다. 파이를 키워서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파이 크기는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수년간 적자에 시달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성장하면서 이익도 내는 회사입니다. 회계 처리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컬리는 2023년까지 쌓인 2조 2천억 원의 누적 결손금을 자본 잉여금으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적자를 장부에서 지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인 잉여금이 새로 생겼고 컬리는 이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까지 단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회계 처리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컬리의 위치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을 처음 만든 것은 컬리였지만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큰 업체는 쿠팡입니다. 쿠팡의 로켓프레시는 엄청난 물량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컬리는 더 이상 새벽 배송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컬리의 강점은 충성 고객층입니다.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하고 고급 경험에 기꺼이 돈을 내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전체 거래액의 30%가 컬리에서만 살 수 있는 단독 상품에서 나온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들은 쿠팡이 아무리 싸도 컬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스라 대표는 한때 꿈만 쫓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 이후에는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경영자라는 것입니다. 마켓 컬리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자신만의 철학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는 신선한 식재료, 꼼꼼한 품질 관리, 고급스러운 경험. 고객들은 열광했고 투자자들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학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었습니다. 폐기 손실, 높은 물류비, 낮은 마진. 시장 환경이 바뀌자 숨겨진 비용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컬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신념을 지키며 무너질 것인가? 신념을 내려놓고 살아남을 것인가? 컬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고 비용을 줄였으며 물류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창사 이래 첫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업에게 철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철학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를 추구해도 돈을 벌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컬리는 이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했습니다. 컬리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큐레이티드 마켓. 좋은 상품을 골라서 고객에게 제안하는 것이 컬리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뷰티 컬리도 물류 사업도 이 본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을 골라주고 좋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달라진 것은 그릇이지 담긴 철학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켓 컬리는 초심을 잃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회사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영혼을 판 거래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현명한 생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스라 대표였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수천 명의 직원과 수만 개의 공급업체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다면 처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화장품 파는 마켓 컬리. 이 낯선 변화를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컬리의 내일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재상장에 도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회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컬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컬리의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마켓 컬리의 생존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을 버리고 살아남은 기업,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컬리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과 철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컬리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기업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념을 지키다가 결국 무너진 기업,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전략과 선택의 의미까지 파헤칩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